여러분 안녕하세요. 전산회계 1급 이유진입니다. 자, 이번 강의는 자산의 마지막 강의고요. 여러분들과 유가증권부터 같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자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취득한 이 주식과 그 다음에 사채, 보통 이제 채권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채권으로 우리가 구분을 할 거고요. 주식은 지분증권으로, 그 다음에 사채는 채무증권으로 구분을 할 거예요. 자, 얘가 중요한 이유는 취득, 기말, 평가, 처분에 대한 분계가 아주 중요하고요. 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단기매매증권과는 조금 차별이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럼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매도 가능 증권은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뒤에서 이제 구분을 또 할 건데 단기 매도 가능 증권, 만기 보유 증권 구분할 거예요. 그런데 일단 여기에서는 기본적으로 시험 문제 매도 가능 증권으로 출제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매도 가능 증권이라는 개정 과목이 이 유가증권에 해당하는 개정 과목이구나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매도 가능 증권은요, 구입할 때 들어가는 수수료 비용 인식 안 합니다. 단기 매매 증권과 차이가 있는 거죠. 단기 매매 증권은요, 우리 구입할 때 어떻게 하죠? 수수료 비용 처리합니다. 네, 수수료 비용 처리해요. 근데 얘는 안 해요. 내가 1,000원을 주고 샀어요. 100원의 수수료가 들어갔다. 그럼 수수료 비용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매도 가능 증권 금액이 1,100원이구나 라고 분계를 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기말 평가입니다. 자, 평가는요, 여러분들 되게 특별한 아이예요. 특별한 아이. 왜냐면 얘가 처분하고 이어질 거기 때문에 평가 아주 중요하고요. 단기 매매 증권 같은 경우에는 평가를 하면 단기에 우리가 손익의 반영이 바로 돼요. 손익계산서 항목에 바로 들어가는데 지금 매도 가능 증권 같은 경우에는 이 평가 손실이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에 반영됩니다. 자, 어디서 들어본 단어죠? 여러분들 그 자본에서 자본을 구성하는 항목,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 누계, 이익잉여금까지 총 5개 보셨습니다. 그 5개 안에 해당하는 아이죠. 그래서 얘는 단기에 바로 손익으로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일단 자본 쪽에 갔다가 처분할 때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처분할 때 보시면요. 매도 가능 증권 처분은 이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을 먼저 상계한 후에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손익을 인식을 해야 된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1,000원 주고 사왔어요. 1,000원 주고 사왔고요. 수수료 없다고 가정할게요. 1,000원 주고 사오고 현금 1,000원을 줬습니다. 자, 그런데 기말에 가서 이게 1,100원이 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100원만큼 더 분계를 할 거고요. 대변이 뭐가 나오냐면 평가 이익이 나올 거죠. 자, 근데 기말에 가서 처분을 할 건데 800원에 처분을 한다면 내가 차변에 현금 800원을 받을 거고요.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 우리 1,100원만큼 장부상이 이미 만들어줬기 때문에 1,100원을 뺄 거예요. 그 다음 여러분들 하셔야 되는 게 이거라는 거죠. 평가 이익이 대변에 있었기 때문에 어디로 보내요? 처분하면서 차변으로 보낼 거예요. 평가 이익 100원. 자, 이렇게까지 한 다음에 차변의 합계가 900원이고요. 대변이 1,100원입니다. 자, 200원만큼 차이가 나죠. 200원만큼을 우리가 처분 손실로 반영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포인트죠. 평가가 있으면 평가 먼저 상계한 다음에 나머지 우리가 처분 이익과 처분 손실로 계상을 할 거다. 자,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증권 크게 3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 3가지로 구분이 되고요. 여러분들 단기매매증권 배웠죠? 우리가 무슨 목적으로 사죠? 단기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구입을 해요. 단기매매증권 전산회계 2급에서 출제가 되고 우리가 깊게 얘기를 했었는데 취득할 때 들어가는 수수료 비용은 수수료 비용으로 인식을 할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처분할 때는요, 수수료 비용 인식 안 해요. 자, 그런데 이 매도 증권과 만기 보유 증권은요, 수수료 비용 취득할 때도 인식하지 않는 게 특징입니다. 자, 구분을 이렇게 할 거예요. 만기 보유 증권, 만기까지 보유할 의도가 있이 우리가 가지고 있느냐? 그러면 만기 보유 증권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매도 가능 증권으로 회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유동자산이죠. 유동자산 단기매매 증권 안에 들어가고요. 투자자산 안에 매도 가능 증권과 만기 보유 증권이 들어가는데 이제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전산회계 1급에서는 지금 매도 가능 증권이 시험 문제가 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회계 처리 보도록 할게요. 만기까지 보유할 의도가 없는, 자, 그럼 얘는 매도 가능 증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10,000원에 구입을 할 거예요. 자, 그리고 수수료 1,000원을
포함해서 대금은 전액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수료에 동그라미 안 친 이유 있죠? 왜냐면 수수료 비용 처리 안 할 거기 때문에 동그라미 안 쳤습니다. 자, 우리한테 지금 생긴 건 매도 가능 증권이고요. 수수료 비용 포함해서 11,000원 기재하시면 되고, 대변의 통장에선 돈 나갔기 때문에 대변의 보통예금 11,000원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회계처리 구입입니다. 만기까지 보유할 의도가 없는 증권, 자, 만기 보유 증권 얘기를 하는 거고요. 11,000원에 구입을 하고요. 수수료 2,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그리고 나머지 대금은 보통예금에서 지급했다. 자, 동그라미 지금 3개 쳤기 때문에 계정 과목 3개가 나오겠죠. 저한테 생긴 건 매도 가능 증권, 자,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12,000원이 생기고요. 대변에 2,000원만큼은 현금으로 줬어요. 그리고 나머지 10,000원은 보통예금에서 지급했기 때문에 보통예금과 현금 모두 다 계정 과목 등장합니다. 자, 그 다음에 기말평가 보도록 할게요. 기말평가라고 하면 12월 31일까지 우리가 보유를 하고 있어서 평가를 하는 거죠. 그때 가서 우리가 지금 처분을 한다면 받을 수 있는 금액 공정가액으로 평가를 하는 건데요. 11,000원에 처음에 구입을 했던 그런 매도 가능 증권이 지금 현재 얼마냐? 12,000원이랍니다. 자, 그럼 얼마? 가만히 보유하고 있었는데 1,000원만큼이 올랐어요. 네, 가만히 난 갖고만 있었는데 1,000원이 증가했네요.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1,000원입니다. 왜냐면 우리 12,000원으로 맞춰주는 거예요. 이 금액 될 수 있도록. 근데 이미 장부상에 11,000원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000원만 더 업을 하시면 맞춰주실 수 있겠죠? 자, 대변에는 평가 이익입니다. 1,000원. 자, 얘는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단기 순손실엔 영향이 없습니다. 자, 11,000원에 구입하였던 매도 가능 증권의 기말 현재 금액 얼마냐? 10,000원이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 11,000원에 샀는데 10,000원이 됐으니까 1,000원 손해봤죠? 자, 차변에 있던 거 대변으로 보내줘야 됩니다. 매도 가능 증권 1,000원만큼 빼줄 거예요. 그래서 얼마로 맞춰주는 거냐? 10,000원으로 맞춰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입니다. 자, 이 아이 또한 어디다?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에 들어간다. 단기의 손실로 반영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처분입니다. 11,000원에 구입을 했었다가 기말에 12,000원까지 갔었어요. 평가를 했었는데요. 지금 매도 가능 증권 처분가액 얼마인가요? 13,000원이라고 하네요. 자, 전액 보통예금으로 입금됐다고 합니다. 자, 매도 가능 증권 처분했습니다. 자, 볼게요. 11,000원에 샀다가 기말에 12,000원이 됐어요. 그럼 현재 장부상 금액이 12,000원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어서 1,000원만큼 어떻게 된 거죠? 플러스 이익 봤어요. 자, 이거 계정 과목이 뭘까요? 평가 이익이라고 계정 과목을 아마 여러분들이 썼을 거고요. 평가 이익은 대변에 나오는 항목입니다. 대변에 나오는 항목인데 앞에 볼까요? 자, 평가 이익 대변에 나오죠. 평가 손실 차변에 나오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에 여러분들 하셔야 되는 거, 나 통장으로 돈 얼마 받았어요? 13,000원 받았어요. 자, 장부상에 있던 매도 가능 증권 얼마예요? 12,000원이에요. 여기까지 일단 하시는 거죠. 여기까지는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그쵸? 우리 알고 있는 거 먼저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 해주냐? 이 평가이익 대변에 있던 거 없애줘야 되니까 어떻게? 차변에 평가이익을 1,000원만큼 두고요. 그럼 차변 얼마인가요? 14,000원이에요. 대변 얼마예요? 12,000원이에요. 2,000원이 부족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2,000원을 작성을 하시는 거죠. 처분 이익으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11,000원에 구입해서 기말에 10,000원이 됐다가요. 매도 가능 증권 처분을 13,000원에 했대요. 전액 보통예금으로 입금됐다라고 합니다. 자, 11,000원에 샀다가 10,000원이 되고, 자, 그럼 차이가 가만히 앉아서 1,000원만큼 손해를 봤죠? 자, 얘 계정 과목은 평가 손실일 거예요. 자, 평가 손실은요, 여러분 앞에 다시 보시면 차변에 나오는 계정 과목입니다. 자, 우리가 먼저 아는 것부터 분개할게요. 차변에 보통예금 13,000원이 들어왔어요. 그다음 장부상에 매도 가능 증권이 얼마? 10,000원입니다. 왜냐면 평가했기 때문에 이제 이 금액으로 확정이 딱 지어진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하셔야 되는 거 뭐다? 평가 손실이나 이익 찾아야 된다. 평가 손실이 차변에 있었기 때문에요. 대변에 평가 손실을 1,000원을 두실 거예요.
자, 그러면 차변은 13,000원, 대변은 11,000원이죠. 2,000원이 부족하네요. 이 금액이 뭐다? 처분 이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시겠어요? 11,000원에서 12,000원이 됐어요. 11,000원에 샀다가 12,000원이 됐네요. 자, 1,000원만큼 우리가 이익을 봤어요. 이건 평가 이익입니다. 평가 이익은 대변에 나오는 항목이죠. 자, 이 매도가능증권 처분가액 얼마냐? 10,000원이고요. 통장으로 돈이 입금됐네요. 우리가 먼저 풀 수 있는 것부터 하겠습니다. 차변의 보통예금 10,000원이고요. 원래 장부상에 지금 매도가능증권 얼마인가요, 여러분? 매도가능증권 12,000원입니다. 자, 그리고 하셔야 되는 거 뭐다? 평가 손익이나 평가 손실을 먼저 상기시켜줘야 된다. 평가 이익이 지금 대변에 있기 때문에 자, 이 부분 평가 이익 차변으로 보내줘서 없앨 거예요. 없앱니다. 자, 그러면 차변이 11,000원, 대변이 12,000원이에요. 1,000원만큼 부족해요. 자, 이게 처분 손실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000원에 구입해서 12월 31일 날 10,000원이 됐어요. 자, 11,000원에 샀다가 10,000원이 됐습니다. 가만히 있어서 1,000원만큼 손해를 봤네요. 자, 얘는 평가 손실이 되겠죠. 평가 손실은 차변에 나오는 원래 항목입니다. 이 매도가능증권 처분가액 8,000원이고요. 통장으로 입금됐습니다. 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차변에 보통예금 8,000원이고 대변에 매도가능증권 빼줘야 되죠. 10,000원으로 이미 이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10,000원만큼을 장부상에서 제외시켜 주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뭐다? 평가 손익이나 평가 이익이 있으면 그거 반영해야 된다. 평가 손실이 차변에 있었기 때문에 어디로? 대변으로 평가 손실을 1,000원만큼 두실 거죠. 자, 그러고 나서 보니까 차변에는 8,000원, 대변에는 11,000원이네요. 자, 이거 차이가 얼만큼 난다? 3,000원만큼 나는데 얘는 이제 처분 손실로 차변에 이제 여러분들 분개를 하시면 되겠죠. 자, 유가증권의 수익을 한번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분을 크게 주식이냐 채권 혹은 사채냐로 구분을 할 건데 주식은 지분증권, 채권은 채무증권입니다. 자, 주식을 사는 건 우리가 배당을 받으려고 주식을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수익이 난다면 배당 수익으로 여러분들이 회계 처리하실 거고요. 자, 채권이나 사채를 사는 이유는 이자를 받기 위함이에요. 만기 시에 당연히 원금도 받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자 수익이라고 여러분들이 수익을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둘 다 영업의 수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유가증권 이렇게 마무리할 거고요. 저 유형자산 보도록 할게요. 자, 유형자산, 물리적인 형체가 있는 자산이다. 자, 우리가 얘는 전산회계 2급에서 배웠으니까 제가 뭐 더 깊게 설명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건 재고자산이고요.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나 영업활동에 사용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그런 자산을 유형자산이라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내가 차량을 갖고 있거나 기계장치를 갖고 있거나 건물을 갖고 있거나 이것들에 나중에 미래에 이런 효익들, 그러니까 매출로 아니면 이익으로 나한테 어떤 걸 더 좋은 걸 주는 거죠. 그런 게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야 되고요. 이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유형자산 종류, 토지, 건물, 비품, 차량, 운반구, 기계장치 등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고요. 여기서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건 토지와 건설 중인 자산이 되겠습니다. 자, 건설 중인 자산은 지금 현재 만들고 있는 건설 중인 이런 자산이에요. 나중에 다 만들어지면 건물을 짓고 있다. 그럼 건물로 바꿀 거고요. 우리가 대체를 시킬 거고 기계장치였다. 그럼 기계장치로 대체를 시킬 거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 감가상각하지 않는 계정과목 토지와 건설 중인 자산 감가상각하지 않는다는 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취득 원가죠. 자, 취득 원가는요. 매입 가격과 부대 비용을 더하고 매입 할인을 빼줄 겁니다. 뭐랑 비슷하나요? 재고자산 우리 취득 원가 구입할 때랑 너무 비슷합니다. 내가 차량을 사요. 차량을 사면 뭘 내야 되냐면 취득세를 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취득세는 세금과 공과 비용으로 빼냐? 아니죠. 부대 비용이기 때문에 차량에 그냥 취득세 포함시켜서 차량의 취득 원가를 구하시면 되고요. 자, 차량 구입할 때 혹시나 내가 뭔가 할인받았다? 그럼 그 금액 차감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유형자산은 크게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로 우리가 구분을 하는데요. 일단 취득한 후에 추가적으로 발생한 지출이 있었을 때 자본적으로 할 건지 수익적으로 할 건지 여러분들 구분을 하셔야겠습니다. 전산회계 2급할 때 우리 공부 열심히 했었죠. 자, 내용 연수 증가시킨다. 자, 그러면 취득원가에 포함 자산으로 회계 처리할 거고요. 뭐 예를 들면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했다. 그럼 좀 더 내용 연수 증가되거나 아니면 내가 좀 더 비싼 가격에 팔 수 있다라고 한다면 자본적 지출. 자, 수익적 지출은 그냥 유지만 위한 지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기계장치에 나사가 하나 고장났다. 나사를 바꿨어요. 교체를 했어요. 자, 나사 하나 바꿨다고 5년 썼던 거 10년 쓸 수 있게 되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언제든 좀 뭔가 노후가 되면 계속 바꿔야 되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자, 그런 것들은 수익적 지출로 회계 처리하면서 우리 수선비로 회계 처리하게 되겠죠. 자, 영향은 얘는 자산이기 때문에 재무상태표에, 얘는 비용이기 때문에 손익계산서 혹은 전산회계 1급에서는요 제조원가 명세서를 배우죠. 500번대 제조활동과 관련된 거 사용하기 때문에 얘가 혹시 기계장치를 고치면서 기계장치가 공장에서 사용하는 거였다. 자, 그래서 발생한 수선비였다면 제조원가 명세서에도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자, 회계 처리할게요.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요. 대금 1,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자, 얘를 자본적 지출로 회계 처리하라고 했기 때문에 자, 나머지 동그라미 하나 어디 칠 거냐? 건물에 칠 거예요. 자, 차변에 건물 되겠고요. 대변에 현금입니다. 왜 차변이 건물이에요? 자본적 지출이니까요. 엘리베이터라는 계정 과목 없잖아요. 자, 두 번째 문제. 건물 유리창을 교체하고 대금 500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대요. 자, 수익적 지출로 회계 처리하라고 하네요. 자, 수익적 지출로 회계 처리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수선비 생각하실 거고요. 그래서 차변에 수선비. 자, 대변엔 현금 줬기 때문에 현금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차를 수선하면 뭐가 되죠? 차량을 수선하면요. 이거는 차량 유지비입니다. 이거 수선비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꼭 짚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유형자산 매각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유 중인 유형자산을 매각할 때 우리 회계 처리할 겁니다. 자, 이거 다 전산회계 2급할 때 배운 거지만 다시 한번 상기를 시켜보도록 할게요. 자, 유형자산 매각한다. 그러면 대변에 먼저 뭐 써야 된다고 했죠? 유형자산 써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여기서 말씀드리는 유형자산은요. 비품, 차량 운반구, 건물, 기계장치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유형자산은 계정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자, 금액을 쓸 건데 어떤 금액을 쓰나요? 취득 원가에 대한 금액을 씁니다. 취득 원가. 자, 그리고 차변에 뭐 쓰죠? 감가상각 누계액인데요. 저는 이제 1급이고 다 쓰기 너무 힘들기 때문에 여러분들 모르시겠지만 지금 제가 이 강의를 두 번째 촬영하는 거예요. 한번 우리 강의가 날라갔기 때문에 저장이 안 됐나 봐요. 그래서 제가 지금 똑같은 얘기를 또 하고 있는데 자, 감가상각 누계액으로 쓸 거예요, 여러분. 제가 너무 지금 지쳤어요. 자, 감가상각 누계액 차변에 쓸 겁니다. 짝꿍이죠. 감가상각 누계액 어디서 들으셨죠, 여러분? 짝꿍. 그 우리 감가상각비 계산할 때요. 유형자산의 짝꿍이 각각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짝꿍 찾아줘야 돼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감가상각 누계액 원래 대변에 있는 항목이거든요. 근데 짝꿍 팔아버리니까 얘 같이 가는 거죠. 같이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여러분들 하셔야 되는 게 내가 그럼 이거 팔면서 얼마 받기로 한 건데? 현금이 될 수도 있고 보통 예금이 될 수도 있고 미수금이 될 수도 있어요. 아직 못 받았다면 자, 여기까지 작성한 후에 여러분들이 차변의 합계와 대변의 합계를 내실 거죠. 차변이 100원 부족한데요? 그러면 유형자산 처분 손실 아닌데요? 대변이 더 부족한데요? 대변이 200원만큼 부족한데요? 그럼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드렸던 거 토대로 우리가 분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업무에 사용 중이던 승용차, 자, 취득원가 나오고요. 감가상각 누계액 나올 수밖에 없죠. 이게 얼마에 800원에 매각하고 대금 현금으로 받았다라고 하네요. 첫 번째 여러분들 하셔야 되는 거 대변이죠. 대변에 차량 운반구 얼마? 취득원가로 1,000원. 짝꿍 같이 빼줄 거죠. 차변에 감가상각 누계액 얼마? 300원.
자, 세 번째로 해야 되는 게 내가 그러면 이거 팔고 얼마 받을 건데 차변에 현금 받았대요. 얼마? 800원. 자, 합계 내보겠습니다. 1100원이죠. 자, 대변에 1000원이에요. 얼마 부족해요? 100원 부족하니까 나오는 이 100원이 뭐야? 대변에 나오면 처분 이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또 승용차를요. 취득원가랑 짝꿍 나와 있고 500원에 매각을 하고요. 이 대금 다음 달에 받기로 했대요. 자, 우리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거 뭐죠? 대변에 차량 운반금 빼줘야 되죠. 취득원가 1000원만큼 빼줄 거예요. 그리고 차변에 짝꿍, 짝꿍 감가상각 누계 200원만큼 빼줄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뭐 하죠? 내가 지금 돈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아직 못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수금이라는 계정 과목 써줄 거죠. 500원입니다. 자, 여러분들 왜 미수금이에요? 외상매출금 아니고 상품거래 아니기 때문에, 제품거래 아니기 때문에, 상거래 아니죠. 유형자산은 상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미수금으로 써주셔야 되고요. 자, 여기까지 쓰면 700원이 차변이고요. 대변이 1000원이에요. 차변이 300원만큼 모자라요. 300원 써줄 거야. 그러면서 생기는 게 뭐다? 유형자산 처분 손실 비용 항목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무형자산 같이 볼게요. 유형자산이 물리적 형태가 있었더라면 얘는 물리적 형태 없는 걸 무형자산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무형자산으로 인식을 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가 식별이 가능해야 돼요. 이게 영업권, 특허권, 소프트웨어, 식별 가능해야 되고요. 두 번째, 통제가 가능해야 됩니다. 통제가 가능하다는 거는 뭐 100%다 그런 건 아니지만 법적 효력이 우리한테 있다. 그게 통제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특허권 같은 경우에 내가 뭔가 만들었다 이러면 특허권이 아니라 특허청에다가 이 특허권을 내셔야만 이게 우리가 법적으로 효력을 받을 수 있는 통제 가능한 항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 미래의 경제적인 효익을 제공할 수 있어야 된다. 자, 이 부분은 유형자산과 비슷하죠. 내가 이걸 가지고 있음으로써 언젠간 나한테 뭔가 좋은 걸 줄 거야. 자, 세 가지 모두 인식을 시켜야 되고요. 무형자산의 종류를 보면 영업권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 개발비, 개발비는 뭔가 비용처럼 보이지만 개발비는 무형자산입니다. 자, 소프트웨어, 이 부분 시험 문제 가장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무형자산을 인식하는 걸 저희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둬요. 연구 단계냐 개발 단계냐 두 가지로 구분을 하고요. 자, 이걸 구분을 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계정 과목 어떤 거 쓸 건데 이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첫 번째로 연구 단계. 이거 해볼까? 연구 좀 해볼까? 하는 단계예요. 단계에서는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실 수 없고요. 연구비라는 이거 비용이에요. 비용 항목, 손익계산서상에 혹은 제조원가상에 비용으로 여러분들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연구가 다 끝났어요. 이제 개발할 거예요. 자, 개발 단계는 두 가지 요건을 이제 저희가 구분을 할 건데, 앞에서 무형자산 인식의 조건을 충족을 못 시켰으면, 충족을 시켰으면 으로 볼 겁니다. 자, 개발 단계에서는 우리가 인식 요건을 충족시키거나 못 시키거나 이렇게 구분을 할 건데, 만약에 충족을 못 시켰어요. 그러면 비용, 경상연구 개발비라는 비용 항목으로 둘 거고요. 충족을 시켰다. 개발 단계에서 무형자산 요건 충족시켰다라고 한다면 개발비 이거 비용 아니죠, 여러분? 무형자산입니다. 자, 무형자산으로 여러분들 분리를 하실 겁니다. 교재 오탈 거예요. 교재에 여러분들 미자가 아래쪽에 있을 건데 지금 교재 오타라서 교재를 조금 수정해 주시면 되고요. 자, 무형자산 인식 조건에 해당 없을 때 비용이고요. 인식 조건에 해당하면 개발비, 무형자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회계 처리해 보도록 할게요. 소프트웨어를요 5,000원에 구입하고 대금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차변에 소프트웨어, 대변에 현금 나오겠고요. 영업권을 3,000원에 구입하고 다음 달에 지급하기로 했대요. 차변에 영업권, 대변에 다음 달이니까 미지급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마지막입니다. 비유동자산이 되고요. 자, 비유동자산 중에서는 우리가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에 속하지 않는 걸 비유동자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뭐 많이 나오는 거 임차보증금이 가장 많이 나오긴 할 건데, 임대차 계약을 하고 우리가 임대인한테 준 보증금을 저희는 임차보증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그럼 반대말 뭐가 있어요? 임대인은 받았고 나중에 돌려줘야 되죠. 그럼 임대보증금이 됩니다.
여러분들 헷갈려 하시는 게 아니라 헷갈려 하시면 안 되는 게 우리가 월세를 준다라고 한다면 임차료라고 분개를 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 임차예요. 그래서 월세 줄 때 보증금 같이 줬다면 임차 보증금이 될 거고요. 자, 임대는 돈을 받는 사람이 임대인이에요. 임대. 자, 임대를 하는 사람은 임대료라고 얘기해요. 매달 받는 월세 임대료라고 얘기하고요. 임대료라고 하기 때문에 임대 보증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구분 헷갈리지 마시고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장기성 매출 채권입니다. 자, 혹시나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한 외상 매출금 받으러움인데요. 이게 장기성으로 구분이 된다면 오래 만약 걸릴 것 같다 그렇다면 장기성 매출 채권으로 구분을 하시는데 자, 시험 문제 나오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따 정도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 전산회계 1급의 자산 부분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강의는 기출문제 같이 풀어보면서 자산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오늘도 공부하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